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마라톤 한국어로 진행되는 네 번째 세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보다 안전하게 협업하기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발표를 맡은 MVP 이준형입니다.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와 같이 사용자분들이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의 IT는 이러한 유연한 업무 환경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협업 솔루션들을 많이 검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조직의 업무 환경에 유연함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협업 솔루션으로서 국내외의 많은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자사에 도입해서 사용 중이거나 아니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제에서와 같이 바로 회사 내에서만 가능했던 업무 문화가 이제 회사가 아닌 외부로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보안의 경계도 넓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 외부에까지 확장된 보안 경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어떠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게 위치에 관계없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이번 행사는 쉐어포인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은 팀에서도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년도 3월 23일에서 25일 동안 쉐어포인트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이 행사는 월드와이드로 진행되는 행사이고요. 월드와이드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 다 이제 스폰서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상의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저런 이제 오큘러스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상의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 체험 어떤 링크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행사를 마치시고 이런 부분에 가상의 체험 환경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스폰서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행사의 진행에 참조를 해주시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런 행사 진행에 관련된 비용의 10% 정도가 지금 코비드에 대한 치료 수단으로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준비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팀즈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증과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보안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정보 보호 측면에서 팀즈 내 여러 데이터들이나 이벤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가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위협 대응 측면에서 모바일 장치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보안의 경계가 넓어지다 보면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아지죠. 모바일 기기에서까지도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보안 기능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씩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보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5365의 생산성 기능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생산성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팀즈만을 위한 보안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보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전반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보안은 그 클라우드 기반 보안 위에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또는 AI를 통해서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진단하고 분석하는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능적인 보안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로서 기업 환경의 생산성은 물론이고 최신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물리적으로는 장치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접근 보안에 적용을 하고 데이터가 생성되어 공유되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호가 되도록 접근 보호 기술과 사용자의 자격 증명의 취약함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인증 및 접근 통제 기술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 플랫폼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강력한 파워를 이용하여 동작하면서 스스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동되어 동작하도록 하고 다양한 국가나 기관의 보안 규정도 준수하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을 원칙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안의 요소들, 보안의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각 요소들별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을, 보안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즈의 접근 보안에는 인증 및 접근 보안에는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장치의 상태나 로그인 위치 또는 접속하는 플랫폼이나 앱에 따라서 팀즈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부 액세스,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팀즈를 사용하실 때 특정 조직이나 비즈니스 게스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격리하여 분리해주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즉 정보 장벽이라고 하는 보안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외부 사용자를 게스트로 초대하여 협업에 함께 참여시키더라도 로그인 인증을 강화하고 한정된 리소스에만 접근이 되도록 하는 게스트 액세스 보안이 있습니다. 좀 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사이버 침해 사고는 사용자의 계정의 탈취 또는 도난당한 그런 계정 정보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정 정보의 보안을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증이 되도록만 해줘도 99.9%의 계정 기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추가 인증 수단으로서 전화나 문자나 휴대폰의 앱 알림 또는 FIDO2 시큐리티 키와 같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호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추가 인증을 거쳐서 팀즈에 로그인하도록 한다면은 사용자가 암호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원격지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자가 회사 내부에서 팀즈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냥 로그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회사 외부에서는 암호를 입력한 후 전화라든가 문자 또는 인증 앱 알림 등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거친 후에 로그인이 되도록 멀티팩터 인증 정책을 설정하게 되면은 회사 외부에서 사용자의 인증은 암호의 유출이나 도난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즈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위치가 회사의 내부인지 아니면 외부인지를 식별하고 접속하는 사용자의 장치가 윈도우즈인지 맥OS인지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를 식별해서
모바일 장치의 경우에는 뭐 타로이라든가 루팅이 된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가 앱으로 접속 또한 이제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접속하는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지 또 5번 이상의 암호가 틀리진 않았는지 제시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또 실시간 위험 상황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정의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팀즈의 접속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부를 하는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은 단순히 접근을 허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시간 로그인 위험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한 번 더 요구해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고 또한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팀즈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 브라우저 상에서 문서를 편집하거나 또는 문서를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운로드는 못하게 하도록 하는 제한된 접근 정책 이런 것들을 추가 솔루션들과 함께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아마 퇴근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에 갑자기 팀즈에 올라가 있는 어떤 문서를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특정한 문서를 갖다가 바로 지금 편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셔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모바일 기기로의 접속이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접속을 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은 가까운 어떤 어떤 PC라든가 공용 PC라든가 아니면은 PC방과 같은 이런 곳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가서 접속한 다음에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문서를 편집하거나 업로드를 할 수는 있지만 다운로드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그 제한된 접근을 구성하시게 된다면은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유연하지만 안전하게 팀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가 접근하는 다양한 조건을 회사의 보안 정책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그 적용할 사용자와 접근 대상이 되는 5365의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접근 조건에는 윈도우즈, 맥,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장치 플랫폼, 또 사용자가 접근하는 IP 기반의 위치, 앱과 브라우저, 그리고 도메인에 조인된 장치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해서 접근을 허용할 또는 접근을 차단할 조건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정책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접근 거부 메시지가 충족되지 않은 조건에 따라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팀즈가 회사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에 있는 사용자와도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 만큼 안전하게 접근 제어가 되는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건부 액세스, 즉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구성해서 접근 보안을 강화하시는 부분으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보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출시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팀즈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자체가 협업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사용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팀의 관리자가 회사 내의 사용자라든가 외부의 사용자를 필요에 따라서 초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상 인사팀이나 또는 재무회계팀 또는 법률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팀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팀은 다른 부서나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채널의 대화라든가 채팅, 화상회의 등에서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을 격리시켜서 정보의 흐름을 분리하고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는 팀즈 내에서
사용자나 그룹이 서로 통신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학생의 정보를 다루는 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법률 또는 금융권 회사 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나 산업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조직의 이제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들이 시스템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흘러가는 부분들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즈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의 또는 조직 내부 간의 어떤 사용자들 간의 어떤 정보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팀즈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은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는 A라고 하는 사용자, 그 다음에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B라고 하는 사용자, 이 둘 간에 서로 정보가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내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조직 간의 어떤 보안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쉽게도 사실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은 그 UI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파워쉘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앤 컴플라이언스 센터라고 하는 그 파워쉘 커맨드릿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파워쉘을 이용해서 시큐리티 앤 컴플라이언스 센터 상에 있는 조직의 세그먼트를 분류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용자 A에 대해서는 마케팅 부서에 대한 세그먼트, 그리고 리서치 부서에 있는 사용자한테는 리서치 부서에 대한 세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이 둘 간에 서로 통신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그먼트 블락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만들어줍니다. 즉, 사용자 A한테는 사용자 B로의 통신을 못하도록, 또 사용자 B한테는 사용자 A한테, 즉 마케팅 부서 쪽에 통신을 못하도록 하는 서로 간의 정책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만들어주는 데는 약 한 수시간 정도, 아마 좀 활성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서로 간의 통신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서로 간의 통신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네,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서로 간의 통신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팀즈의 그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그 이전에 만약에 사용자가 마케팅 부서와 리서치 부서의 사용자가 같이 하나의 어떤 그 팀즈의 채널이라든가 이런 곳에 속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두 사용자들은 다 그 채널에서 탈퇴가 되게 됩니다. 자동 탈퇴가 되게 됩니다. 뭐 강제 추방 뭐 이런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마케팅 부서의 사용자가 리서치 부서의 사용자를 채팅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라든가 또는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용자가 그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리서치 부서에 있는 사용자도 함께 초대를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검색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사용자들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아예 찾을 수 없는 형태의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모임 같은 경우에는 모임에 초대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사용자가 만약에 마케팅 부서의 사용자고 두 번째로 초대된 사람이 리서치 부서의 사용자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부서에 초대된 사용자만이 팀즈의 그 모임에 참가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초대된 리서치 부서의 사용자는 이 그 모임에 참가하실 수 없게 되는 형태로
그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의 실제로 구성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해서 되게 이제 파워쉘로 직접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파워쉘 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은 만들고 난 다음에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약 한 1시간 내외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이 되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어떤 파워쉘 커맨드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예, 모아놨고요. 그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하나씩 설명드려 보고요. 설명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은 실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이 이 팀즈의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위해서는 파워쉘 모듈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Azure Resource Manager 파워쉘 모듈. 이거는 Azure RM 어카운트라고 하는 곳에 연결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Azure AD에 연결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 파워쉘 모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둘 중에서 Azure AD에 관련된 모듈은 사실 그 사용자의 속성값을 변경해 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이미 여러분들께서 그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계신 AD에 부서 정보가 같이 Azure AD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온 정보들 자체가 부서 정보가 없다라든가 또는 만약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부서와 리서치 부서처럼 이렇게 부서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어떤 코드들이라든가 아니면 식별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Azure AD의 관리 페이지 상에서 부서 정보를 각각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모듈을 설치한 다음에 Azure AD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Azure AD를 통해 가지고 부서 정보를 사용자들 예를 들어서 부서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명 이상의 한 10명 정도의 어떤 사용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각각 그거를 관리 페이지에서 일일이 넣어주시는 것 자체가 좀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작업의 경우에는 파워쉘 모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워쉘 모듈을 설치를 하시고요. Azure RM 어카운트라고 하는 곳에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당연히 로그인 하실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관리자 권한, 전역 관리자라든가 아니면은 보안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도 필요에 따라서 Azure AD에서 직접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대량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Azure AD 파워쉘을 로그인을 위한 파워쉘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서비스에 연결을 하신 다음에 또 하나 연결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Security and Compliance Center라고 하는 서비스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파워쉘로 연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워쉘로 똑같이 동일하게 단지 접속하는 URL만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exchange.outlook.com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접속하는 URL이 아니고 ps.compliance.protection.outlook.com이라고 하는 형태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경로로 이제 마찬가지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 크리덴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포메이션 베리어 정책 앱 아이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서비스들은 다 앱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앱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베리어 정책의 앱 아이디는 이 아이디, GUID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GUID 값을 가지고 와서 프로세싱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부서와 리서치 부서를 Azure AD에 연결을 한 다음에 부서 정보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관리 페이지에서 직접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부서의 마케팅 정보와 리서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포메이션 베어리어의 New Organization Segment라고 하는 것을 생성합니다. 동일하게
그 마케팅 부서와 리서치 부서를 만드는 것처럼 시큐리티 앤 컴플라이언스 센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조직 세그먼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 있는 디파트먼트 정보가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을 조직 세그먼트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만들겠다. 그 다음에 리서치인 사람을 리서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직 세그먼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성한 부분이고요. 이 두 개의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세그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만듭니다.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리서치 부서에다가 마케팅 부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즉 세그먼트 블락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액티브 상태가 아니라 잠시 인액티브 상태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 부서에 리서치 부서를 블락할 수 있는 세그먼트 블락을 만들어 둡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정책의 결과로서 리턴이 되는 값 중에 정책에 대한 GUID 값이 리턴이 되게 되고요. 정책에 대한 GUID 값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GUID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액티브 되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스타트 해 주시게 되면은 약 몇 시간 정도, 뭐 길게는 사실 2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짧게는 한 30분 정도. 물론 이거는 세그먼트 블락에 속해 있는 조직 세그먼트에 속해 있는 사용자가 또는 적용해야 될 사용자들이 또는 세그먼트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활성화되는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뭐 30분 또는 10분 단위로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서비스가 스타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정보의 흐름 제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의 흐름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그 LJH라고 하는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유저 2라고 하는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용자가 서로 간의 대화를 위해서 자 LJH 사용자는 마케팅 부서이고 그 다음에 유저 02라고 하는 사용자는 리서치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채팅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검색을 합니다. 22가 되고요. 22라고 하는 사용자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지 못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유저 22라고 하는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채팅을 하나 만들어서 동일하게 JH라고 하는 사용자를 찾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검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용자의 차단 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유저 2번의 경우에는 둘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을 다 한꺼번에 초대를 해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이 두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 제일 앞단에 속해 있었던 사용자한테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JH1이라고 하는 사용자한테만 유저 02가 메시지가 전달된 게 확인이 되시고요. 유저 22 사용자한테는 아무런 채팅이 없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직 내에서 사용자의 어떤 민감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조직 내의 어떤 보안 규정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조직이
다른 사용자들과의 어떤 민감한 정보가 교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정책이 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인증 및 접근 제어 측면에서는 게스트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스트 접근에 대한 보안은 일반적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 내에 있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조직 외부에 있는 파트너사라든가 아니면 또는 개인 사용자들도 비즈니스 게스트 또는 게스트로 초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용자는 별도로 어떤 특정한 그 권한의 제재라든가 아니면 보안 정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치 조직 내에 있는 사용자들하고 동일한 경험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 사용자한테는 팀즈에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할지,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마찬가지로 보안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정책은 팀즈라고 하는 팀즈 관리센터에서 통화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모임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메시징에 관련된 측면에 대한 보안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팀즈에 게스트를 허용할지부터 시작해서 게스트 사용자와의 통화 허용, 모임 참가 허용, 메시지에 대한 편집의 사용 권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즈의 그 파일 저장소 위치는 팀즈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파일이라든가 이벤트에 대한 저장소 위치는 일단 파일에 대한 저장되는 위치는 쉐어포인트하고 원드라이브가 됩니다. 즉 쉐어포인트는 그 팀 내 대화에서 공유되는 파일들,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의 경우에는 1대1 채팅 또는 채팅에서의 그 공유되는 파일들에 대한 위치가 원드라이브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쉐어포인트하고 원드라이브에 대한 서비스도 게스트가 팀즈를 통해서 공유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다시 그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쉐어포인트 관리센터에서 공유된 컨텐츠의 접근 수준이라든가 또 외부 공유에 대한 부분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것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실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통해서 접근 보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스트 사용자가 접속하는 위치나 이제 장치 유형이나 또는 상태 그리고 실시간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멀티팩터 인증 게스트 계정에 대해서도 멀티팩터 인증이나 또는 보안 준수를 위한 어떤 사용 약관 그리고 사용 약관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부분들을 얻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사용자가 게스트로 초대되었다고 하더라도 Azure AD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보안과 감사의 기능을 사내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외부 사용자의 협업 시에도 게스트 사용자의 안전한 접근 환경을 통해 회사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스트 사용자로 초대할 수 있는 역할을 특정 사용자에게 지정해 줘서 무분별하게 게스트 사용자가 초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게스트로 초대할 때 그 게스트가 사용하는 메일 주소에 대해서 미리 도메인들을 정의해서 IT 관리자가 그 도메인들을 미리 지정을 하는 거죠. 도메인을 지정해서 게스트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무단으로 많이 그 초대되는 이런 상황들을 방지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게스트로 초대된 사용자는 마지막 활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로그인을 했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하는 게스트 계정에 대한 그 리사이클 주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정해서
오래된 사용자가 오래된 사용자가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계정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도난이나 탈취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내부의 사용자가 만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조직 내부의 사용자가 조직 외부의 사용자를 초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회사의 테넌트에 내가 조직 내에 있는 사용자가 다른 회사의 게스트로 초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서드파티 프락시 장비를 통해 가지고 테넌트 리스트릭션, 테넌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5365 서비스에 우리 회사의 사용자가 다른 회사의 5365 서비스에 무단으로 게스트 초대받아서 접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팀즈의 인증이라든가 접근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팀즈의 인증 및 접근 보안에 대한 권장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팩터 인증 정책을 통해서 회사의 사용자라든가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접근하는 경계와 조건, 그리고 실시간 위험 탐지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안전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에 대한 보안 강화 또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의 흐름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사용자라든가 조직 외부의 사용자와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제한을 통해서 팀즈를 통해 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스트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가 아닌 팀의 소유자, 그러니까 팀을 만들게 되면 팀의 소유자가 있고 팀의 참가자가 있잖아요. 팀의 소유자만이 게스트 초대 역할을 갖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게스트 초대 권한을 갖는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초대받은 게스트가 접근 가능한 영역을 제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액세스를 위해서 게스트 사용자도 이제 보안 준수를 위한 어떤 이용 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활용 동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팀즈 내에 접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팀즈에는 사실 비공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사내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떤 교류를 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팀 내의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게스트가 없는 그런 비공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거나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게스트와의 어떤 정보 교류의 흐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팀즈의 모임이나 라이브 이벤트의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초대 링크를 받은 사용자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참가하신 여러분들처럼 그 초대 링크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외부 사용자와 함께 진행하는 어떤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미팅 로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을 식별한 다음에 승인을 통해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의 정보 보호의 기능으로서는 정보의 보존이라든가 검색 그리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위반 행위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카이빙이나 리텐션, 서치, 이디스커버리라는 컴플라이언스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컨텐츠가 팀즈의 채널 대화라든가 채팅에서 무단으로 공유되는 위반 행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내에 있는 모든 메시지나 파일은 내부 감사나 법률 조사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자증거의 보존 기능으로서 eDiscovery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서 팀즈 내의 모든 이벤트들은 별도의 아카이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빙 된 데이터들은 회사의 어떤 데이터 보존 정책에 의해서 짧게는 24개월에서 한 36개월 또는 IT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한 그 기간 동안 그 데이터가 보존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보존되고 있는 기간 중에 만약에 감사라든가 또는 특정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행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컴플라이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앤 컴플라이언스 센터에서 그 eDiscovery 기능에 대한 케이스를 생성을 합니다. 케이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케이스 생성에서는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어떤 사용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통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 이런 형태로 사용자 단위, 그룹 단위 또는 키워드 단위 이런 형태의 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케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모두 다 수집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eDiscovery 역할을 가진 eDiscovery 같은 경우에는 생성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Discovery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eDiscovery에 가서 케이스를 검색을 하고 컨텐츠 검색을 서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된 데이터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법적 근거라든가 전자증거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eDiscovery와 같은 또는 보존 이런 데이터의 보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있는 모든 데이터라든가 그 이벤트들은 다 5365라고 하는 환경에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팀 내에 있는 대화라든가 채팅의 내용들은 그 백엔드 서비스 동작하고 있는 쉐어포인트 온라인, 그 다음에 또 원드라이브 온라인과 같은 이런 서비스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팀즈 내에서 있었던 이제 채팅이라든가 대화, 메시지들은 다 5365 서비스에 의해서 프로세싱 돼가지고 익스체인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eDiscovery를 통해 가지고 보존 정책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있다가 eDiscovery에 의해서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서치에 의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한 다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팀즈의 데이터 보존 정책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24개월 또는 36개월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IT 관리자가 1년이라든가 또는 90일 이런 형태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고 팀즈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팀즈의 채널 메시지라든가 채팅뿐만이 아니라 5365에는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각의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보존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데이터들은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되고 있다가 그 보존된 데이터가 1차 휴지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존이 되고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2차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2차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게 되면은 그 2차 휴지통에서 9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삭제가 됩니다. 완전히 5365 환경에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팀즈에는 그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그 고급 컴플라이언스 보안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팀즈 내에 있는 어떤 채널이나 채팅 메시지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사용자가 팀즈의 채널이라든가 채팅의 세션에서 개인정보와 같이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각 나라별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의료정보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각 나라별로 템플릿화해가지고 템플릿화한 것을 갖다가 5365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 쪽에다가 5365 서비스의 우리 구성원 중에 유럽 국가에 있는 사용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럽 국가에 해당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바로 이제 뭐 GDPR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템플릿을 바로 끌어다가 조직 내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GDPR에 해당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팀즈의 대화라든가 채널상에서 오고 가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소셜 아이디 정보라든가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들이 전송이 되게 되면은 전송한 메시지 발신자한테는 붉은색 팁 메시지가 같이 표시가 되면서요.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서 메시지가 왜 표시가 되었는지에 대한 차단되었다라는 메시지 알림도 나오게 되고요. 메시지가 왜 표시가 되었는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템플릿에 의해 가지고 메시지가 차단이 되었다. 민감한 정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단되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 수신자한테는 아예 공유되는 민감한 정보가 아예 표시가 되지 않도록 차단이 되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DLP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5365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민감도 레이블, 문서에 대해서 민감도 레이블을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문서 보안이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네 회사는 문서 보안이라는 것을 따로 쓰지는 않지만 문서의 어떤 분류 체계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분류 체계가 5365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류 체계에 맞도록 민감도 레이블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5365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도 레이블을 예를 들어서 일반 문서, 중요 문서, 보호 문서, 컨피덴셜 이런 형태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블을 구성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중에서 아주 사규와 같이 아주 중요한 그 문서다라고 할 경우에는 민감도 레이블을 아예 컨피덴셜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에서 컨피덴셜 사기와 같은 문서는 컨피덴셜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컨피덴셜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은 문서는 5365에서 이렇게 채널에서 공유되거나 또는 그 유통이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때 그때 유통이 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기능이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는 그 5365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를 접속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이 관리센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큐리티라고 하는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관리센터에서 사용자가 조금 로딩이 걸리죠. 시큐리티 관리센터에서 이 데이터 손실 방지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손실 방지에 대해서 정책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US 파이낸셜 데이터, 그다음에 GDPR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정책이 지금 생성되어서 적용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정책 만들기를 누르셔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커스텀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위치들 아니면 5365 환경의 전체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즈에 대해서만 차단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끄고요. 팀즈만을 이렇게 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키신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외부 사용자하고 공유될 때만 또는 조직 내부 사용자하고 공유될 때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
이 분류 유형에 가서는 중요한 정보 유형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에 해당이 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유통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드시게 되면은 보통 이 만든 정책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런 이제 민감한 정보가 채널 대화에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면은 잠시 후에 이 컨텐츠가 차단이 되었다. 제가 지금 저한테 보낸 거네요. 대화 상대한테 이 부분이 아니군요. 정책이 적용된 부분이 아니 사용자가 정책을 적용받은 사용자가 팀즈 내에서 어떤 그 특정한 키워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즉 DLP 정책으로 적용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이런 키워드들을 채널의 대화라든가 채팅에서 올리게 되면은 잠시 후에 DLP 정책에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차단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는 형태로 DLP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권장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팀즈의 팀즈의 정보보호 측면의 보안 기능으로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그다음에 DLP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팀즈 내에 있는 모든 파일과 메시지는 보존 정책에 의해서 5365 환경에 다 적재가 되고 보존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존된 데이터는 이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내부 감사라든가 또는 법률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인포메이션 베리어 정책과 함께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정책을 같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 내에서 민감한 정보가 텍스트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서로 간에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의 실수로 공유되는 부분들을 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팀즈의 보안 요소 중에서 위협 대응 측면입니다. 팀즈의 위협 대응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와 앱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5365 ATP의 세이프 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고급 위협 보호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DM과 MAM의 기능은 아시겠지만 MDM은 장치 기반의 모바일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한 회사의 정책을 받은 디바이스가 회사의 팀즈라고 하는 리소스 또는 5365라는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MAM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어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을 내려가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의 업무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는 데이터가 개인용 앱으로 이동되지 못하게 또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이 MAM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65 ATP에 있는 제공되고 있는 세이프 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 기능이 팀즈에서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팀즈에서 공유되고 있는 첨부 파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첨부 파일을 클릭한다고 하더라도 그 첨부 파일에 대한 안전성을 미리 검사를 해서 ATP가 검사를 해서 안전한 첨부 파일인 경우에 열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팀즈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링크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세이프 링크라고 하는 기능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이프 링크나 세이프 어태치먼트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요. 세이프 링크의 기능으로서 관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마치 관리자인 것처럼 사용자한테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전자결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 파일하고 링크 정보를 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사용자는 당연히 관리자로 가장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좀 더 개선된 전자결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그 문서를 메일을 읽고 바로 이런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죠. 근데 클릭을 하면 원래는 ATP가 없는 세이프 링크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환경이었다고 한다면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세이프 링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링크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하고 그 검사된 결과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액세스가 차단이 되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첨부 파일에 대해서도 이 문서가 안전한 파일인지 아닌지를 잠깐 검사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검사가 다 끝나고 안전한 파일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고요. 안전하지 않는 파일이다라고 하면은 차단이 되는, 삭제가 되고 메시지만 이렇게 전송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그 세이프 어태치먼트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즈 위협 대응 측면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모바일 장치의 관리라든가 앱 관리 측면에서 인튠의 MDM이나 MAM이 마찬가지로 팀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위협에 관련된 기술들이 그 악성 코드라든가 또는 이런 위협에 관련된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세이프 링크라든가 세이프 어태치먼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즈의 보안에는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즉 인증 및 접근 보안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정보 보호, 위협 대응에 대한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보안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께서 팀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마라톤 4번째 세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안전한 협업을 위한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으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반에 대한 기술들을 같이 공유 받으실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 또 팀즈 그룹, 팀즈의 그룹, 그다음에 M365의 그룹, 또 유튜브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셔서 실제 그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세션으로는 파워앱스, 한석희 MVP님의 파워앱스로 명함 리더기 만들기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나가지 마시고 대기하여 주시면 바로 한석희 MVP님의 파워앱스로 명함 리더 만들기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